행복을 약속했던 그들이 정확히 1년 뒤 같은 식탁 앞에서 지금 이 행복을 지키려면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냐고 서로에게 묻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거라 생각하시겠어요? 1년이 지나니까요. 대운빌딩 앞 간판 색부터 달라졌더라고요. 한무철은 퇴원 후 쉼없이 재활을 이어가며 평범해지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데요. 정작 그의 평범함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일상처럼 보였다고들 했습니다. 1년 전 모든 세입자를 모아 10년간 보증금과 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박수만 쳤던 게 아니라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 마음 덕에 대운빌딩은 장사 냄새와 웃음소리, 그리고 은근한 연대가 섞인 따뜻한 건물이 되었고요. 한무철은 그 건물의 이름표를 혼자 달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김대식과 최규태와 함께 공동 명의를 걸었는데요. 법적 절차가 딱딱했고 숫자는 까다로웠지만 세 사람은 한 장 한 장 사인을 하면서 손등에 남는 잉크 냄새로 우리는 다시 친구다라고 서로에게 확인했었습니다. 김대식은 여전히 살갯내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예전에 체념 섞인 탄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갚겠네라는 다짐 같은 말투였습니다. 이해숙은 1년 동안 차분한 리듬을 가족에게 심어줬고 김미진과 김석진은 서로를 지탱하는 약속을 작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편 한태하는 김아진과 연인이 됐는데 두 사람은 매일 보는 사이라도 매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겁나도 간다. 1년이 지나도 그 문장을 잃지 않았고요. 최규태는 가석방으로 나와 딸 돌잔치에 깜짝 등장했던 그날 이후 스스로 세운 규칙이 있었는데요. 매일 1시간 누군가에게 사과 편지 쓰기. 검정펜, 싼 종이, 서툰 문장. 그 편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했는데요. 받은 이 중 몇몇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고 몇몇은 아주 늦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그 말 기억나요? 이젠 괜찮아요. 안 괜찮지만 그래도 알겠어요. 좋은 말만 오간 건 아닙니다. 늦었어요. 용서 못해요. 그런 답장도 있었는데 규태는 그 말들까지 모아 다이어리에 붙여두었습니다. 이건 내 온도계라며요. 자신이 얼마나 더 뜨거워져야 하고 어디서 식어야 하는지 그 문장들로 매일 새로 재봤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봄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는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황금옥이 낳은 딸이 첫걸음을 떼고 나서 맞는 작은 가족 모임이었는데요. 한무철은 아이에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는 말자라고 2번이나 중얼거렸고 금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내 말대로 천천히 갈게요라고 받았습니다. 무철은 자기 말이 금옥에게 상처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문장도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대운빌딩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월세 동결, 갱신 의무를 검토하라. 법무법인의 로고와 설명서가 따라붙어 있었는데요.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이 일대가 개발 후보지로 오른 상황에서 일부 외부 투자자가 대운빌딩 인수 의사를 밝히며 공익성을 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단어들이었지만 실상은 현재의 상생 구조를 흔들려는 시도였죠. 세입자 몇몇은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는 눈빛이 흔들렸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노점 할머니는 우리는 약속 믿고 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무철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대식, 최규태, 이미자, 이해숙, 금옥, 그리고 세입자 대표들이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먼저 들어왔고 숨이 다음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의외로 최규태였습니다. 내가 말문을 열어도 될까? 모두의 시선이 규태에게 모였습니다. 규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1년 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되돌리려면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논리로 보면 이 건물은 현재 수익을 충분히 못 내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리로 보면 이 건물은 수익만 내는 자산이 아니라 신용을 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 신용은 수치로 못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의 구멍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죠.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들 순 없지. 우리는 수치가 없는 것들도 지킨다는 걸 숫자로도 증명해야 해요. 회의는 뜨겁지 않고 단단하게 진행됐습니다. 한무철은 우리는 장기 임대차 안정화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세입자와 공동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자는 그리고 매년 공개 보고서를 만들자고 덧붙였고요. 얼마를 포기했고 무엇을 지켜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숫자와 이야기로 함께 써요. 누구에게도 내세울 게 없다면 최소한 서로에게는 내세울 게 있어야 하니까요. 이해숙은 공동 명의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나누자는 뜻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욕도 같이 먹죠. 대신 고맙다는 말도 같이 듣고요. 모두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합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사흘 뒤 외부 투자자 측과의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미팅실에 들어서며 한무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요. 목소리가 이전과 다르게 낮고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임대료 동결, 상생펀드 운영, 투명 보고, 그리고 공동 책임. 당신들의 계획은 무엇이죠? 상대는 간단한 도표와 그럴싸한 시장 분석을 제시했지만 가벼운 언어 사이로 세입자 교체라는 문장이 슬며시 보였습니다. 김대식이 그 문장을 정확히 읽고 아주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교체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상대는 말을 흐렸고 그 흐려진 침묵이 대화의 방향을 말해줬습니다. 그날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최규태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네. 근데 우리도 숫자를 만들자. 지켜낸 것의 숫자. 그날 밤 대운빌딩 단톡방에는 지켜낸 것의 숫자 프로젝트가 올라왔습니다. 한무철 1년 동안 폐업을 막은 가게 수,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공동 펀드에서 지원한 횟수, 재계약 유지율, 직원 고용 유지율, 매출 변동의 회복 탄력성 우리가 만들어온 작은 지표들 다 모읍시다. 김미진은 그리고 가게마다 이야기를 씁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낸 뒤에도 주방 불을 끄지 않았던 칼국수집 사장님 이야기, 아들 대학 등록금이 막막했는데도 일요일마다 문을 닫지 않고 버텼던 꽃집 이야기. 숫자 옆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읽히더라고요. 모두가 좋아요를 눌렀고 다음 날부터 인터뷰와 사진, 매출표와 영수증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허둥대지 않고. 한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도 싹 텄습니다. 한태아와 김아진이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1년 더 연애 6개월 동거 연습 그 다음 결혼이라는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를 보는 누군가가 툭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진은 처음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계획은 안심을 주지만 때로는 겁을 가늘게 갈아넣기도 하거든요. 태아는 겁나도 간다를 입속에서 굴렸고 아지는 나도 겁나도 간다를 따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붙여준 문장은 마치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일이 때때로 무서울 때 두 다리는 서로의 흔들림을 보며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목요일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규태에게 가석방 조건과 관련해 지역사회 봉사 확대 요청이 떨어졌는데요. 시간이 겹치면 금옥과 아기의 일정이 꼬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금옥은 낮에는 가게, 밤에는 아이, 새벽에는 가게 준비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봉사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집은 누가 보조라는 말이 가슴에 걸려 나왔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더 벌어야지라고 했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근데 내가 더 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네라고 스스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규태는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도와달라고 말해도 될까? 예전에 규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무철은 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얼굴을 빌려 사는 사이야. 내가 내 얼굴을 빌리듯 나는 내 손을 빌릴 거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줄 아는 것도 갚는 방식이야. 다음 주 토요일 대운빌딩 1층 로비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대운 1년 리포트 숫자와 사람. 철 지난 포스터와 셀프 제작 현수막, 접히는 의자, 손글씨 차트.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장은 지켜낸 것의 숫자였는데요. 폐업을 막은 가게 7곳, 병원비와 긴급 생활비 지원 23회, 재계약 유지율 98%, 고용 유지 93%, 평균 매출 회복 기간 3.2개월. 숫자만 읽어도 박수가 나왔지만 진짜 박수는 다음 장에서 커졌습니다. 숫자 옆에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1년 전 월세를 동결해주지 않았다면 가게 문을 닫았을 거라고 울던 그 세입자, 남편이 병원에 있어 장사를 접으려던 그 사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군가가 제 등에 손을 얹어주더라고요. 그 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뜻했어요. 근데 1년 지나 보니까 그 손이 누구든 상관없었구나 싶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등에 손을 얹을 수 있거든요. 발표회가 끝나갈 무렵 외부 투자자 측에서 온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숫자로 명확해지지 않는 것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설득은 어렵죠. 그래도 해봅시다. 오늘처럼요. 우리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가져다 써도 됩니다. 다만 약속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사람을 교체하려고 할 때 최소한 한 번은 왜를 묻는 수고를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건 오늘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피어오르는 국과 계획표 그리고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요. 김대식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1년 살았다. 다음 1년도 살자. 살겠네가 아니라 살겠다. 이해숙이 건넨 잔이 부딪히며 은은한 소리가 났습니다. 금옥은 아기를 안고 우리 집은 이제 울음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라고 했고 규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한 장은 미리 써뒀어요. 미래의 나에게. 나중에 내가 또 흔들리면 오늘을 보여주려고요. 바로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지정이 보류로 변경되었다는 짧고 건조한 문장.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그냥 웃었는데요. 한무철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미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조금 웃자. 그 말을 듣고 한태아가, 김아진이, 서우와 석진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얼굴들의 선명한 결의가 엷게 번졌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졌는데요. 낮아진 목소리 속에선 더 많은 말이 들리곤 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같이 가. 1년 전에는 용기가 필요하던 말들이 이제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았던 겁니다.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습관은 날마다 새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무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문서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검은 잉크로 새로 덧붙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명예, 공동책임, 공동기쁨. 규태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고 김대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 우리 셋 오늘도 같이 버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이 집의 가장 확실한 도장이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대운 빌딩 앞 간판에 햇빛이 부딪혔습니다. 세입자들이 문을 열며 서로 인사했고 골목을 지나던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철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해지자. 김대식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살아서 갚자. 규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살아서 웃자. 그리고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골목인데요. 이상하게 더 넓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조금 넓어진 탓이었겠죠. 그렇게 1년 뒤에 그들은 어제의 약속을 오늘의 습관으로 바꾸며 또 하루를 열었습니다.